조금 이른 은퇴를 했습니다. 글, 민현, 크레파스북. 프롤로그. 위로와 격려는 내게 힘이 되지 않았다. 실패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건네지는 위로와 격려를 외면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결과만이 필요했다. 평가 시즌이 오면 전보다 나은 평가를 기대했다. 올해는 성과도 좀 있었고 열심인 모습도 보였잖아. 내가 생각해도 작년보다 훨씬 나았어. 평가는 언제나 냉정했다. 평가는 내 기대와는 달리 작년의 나와 비교하지 않았다. 나의 비교 대상은 앞서 있던 동료들이었다. 그들을 앞설 수는 없었다. 평가의 온기가 나에게까지 오기엔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멀었다. 평가 결과를 볼 때마다 난 얼어붙었다. 희망을 품지 못했다. 나보다 연차가 높은 동료들처럼 확실한 내 것이 없었고 어린 동료들처럼 변화에 민첩하지도 못했다. 위에서 짓눌러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색한 웃음으로 넘겨야 했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이 버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다. 싸이의 아버지를 들을 때마다 떠오른 건 아버지가 아니라 나였다.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스스로가 짠했다. 난 어찌 이리 살고 있을까? 제1장. 나의 꿈은 가정주부가 되는 거야. 마지막 출근을 했다. 연차가 남아있어서 실제 퇴직일은 아직 며칠이 남았지만 출근은 이걸로 끝이다. 20년 가까이 일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이 회사에서 12년 넘게 있었다. 퇴사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마지막 면담을 했다. 담당자는 별로 궁금할 것도 없는 질문 몇 가지를 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회사에 아쉬웠던 점을 말해달라기에 희망 퇴직 제도가 없는 게 가장 아쉬웠다고 얘기했다. 면담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팀별, 파트별, 프로젝트별로 나뉜 단톡방에 마지막 퇴사 인사를 했다.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인사말을 뒤로하고 단톡방을 나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던 장애 알림 톡방도 탈출했다. 쓰던 장비와 사원증을 사내 데스크에 반납하고 얼마 안 되는 남은 짐을 쇼핑백에 챙겼다. 회사 밖으로 나올 때까지도 퇴사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무료 주차권을 안 받았다는 걸 알고선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서 사원증은 이미 반납했는데 출입문은 어떻게 열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 주차권은 2시간까지만 무료였고 이미 2시간을 넘겨서 추가로 2,500원을 내야 했다. 아직 퇴근 시간도 안 되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차들이 많았다. 이 시간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했지만 딱히 궁금한 건 아니었다.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고 나른한 오후를 깨우려는 진행자가 한층 목소리의 흥을 높였지만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았다. 마지막 퇴근길인데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감이 나지는 않았다. 핸드폰에 부재중 알림이 있어서 보니 엄마였다. 며칠 전에 마지막 출근일을 말씀드렸었다. 그걸 기억하시고 전화를 하셨나 했는데 무릎 안마기가 전원을 켜도 작동을 안 한다고 하신다. 충전한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전기값 별로 안 나오니 쓰지 않을 때는 꼭 충전기에 꽂아두라 말씀드리고 끊었다. 회사에서 짐 싸고 나와서 집에 가는 중이라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다. 퇴근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 창밖이 밝았다. 좀 낯설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아내에게 연락해 오늘도 야근이냐고 물었다. 요즘 아내는 일이 많아서 매일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간신히 집에 왔는데 축배를 들어야 하는 날이니 오늘은 일찍 퇴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녁을 먹기에는 좀 일렀지만 라면을 끓였다.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밥도 전자레인지에 해동해 남은 국물에 말아서 해치웠다. 마침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제법 큰 수술을 치른다고 했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한다. 목소리가 밝게 들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집에 있다고 했더니 부러운 녀석이란다. 어느 정도 회복되어 면회가 가능해지면 병문안을 가겠다고 말했다. 퇴직금 받은 걸로 고기를 사달랐는데 수술만 아니었어도 백수인 내가 왜 돈 버는 네가 사 했겠지만 그냥 그러겠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핸드폰을 그냥 내려놓지 않고 습관처럼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각종 업무용 단톡방 중에서 급하게 처리할 내용이 오가는 단톡방 알람은 살려두었었고 미뤄두었다가 처리해도 되는 단톡방 알람은 잠재웠었다. 핸드폰을 열 때마다 알림이 울리지 않은 채 쌓인 메시지가 보였었다. 수시로 핸드폰을 열어 쌓여있는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었다. 집에 와서도 몇 번이나 핸드폰을 열었는데 읽지 않은 채로 쌓인 메시지가 없었다.
잠잠한 핸드폰이 어색했다. 마지막 출근을 이유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이었다. 이어지는 주말까지 4일의 연휴 동안 아내와 함께 보냈다.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하루는 아내와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을 찾았다. 주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퇴사 후 출근을 하지 않는 첫 번째 날인 오늘은 아내가 건강검진이 있어서 휴가를 냈다. 아직 퇴사 기분이 안 나. 그냥 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내가 평소 주말과 다른 점을 찾아냈다. 카톡이 조용하잖아.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아침밥을 차려주겠다고 했다. 간단한 토스트나 샐러드가 아닌 매일 바뀌는 따뜻한 국과 반찬을 갓 지은 밥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가정을 위해서 매일 정성껏 준비한 아침밥을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리 기대하는 눈치가 아니다. 출근하기에 바쁜 아내가 그 귀한 아침 시간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직장 생활 내내 둘 다 아침밥을 먹은 적이 없긴 하다. 집에서 혼자 보낼 날이 그리 길지는 않다. 아내는 2달 후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겠다고 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정주부로 보낼 시간이 2달 정도 된다.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이후로 퇴사 과정은 섭섭할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나와는 다르게 아내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쉽게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주부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나의 꿈은 가정주부가 되는 거야. 연애할 때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다. 나는 일하는 게 버거운데 넌 재밌어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장이 되고 난 내조를 하는 거지. 아내는 이런 대화를 재밌어 했다. 어릴 때 하던 역할 바꾸기 놀이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살아오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은 많았다. 회사는 싫더라도 다녀야 하는 곳이었다. 꿈이 가정주부라고 말했던 건 하기 싫은 걸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마지막 출근길은 수요일이었고 꿈이 이루어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아내는 내가 34살일 때 처음 만났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얼마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첫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데 아내가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 아내는 나보다 6살이 어렸다. 어린 나이에도
회사에서 이미 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나에 비해 아내는 함께 일하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냈다. 프로젝트는 완료일이 정해져 있었고 촉박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이 이어졌다. 완료일이 다가올수록 하루 중에서 팀원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팀원들과도 친해졌다. 그 당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하고 있었다. 34살이 되기까지 경험한 몇 번의 연애는 내가 가족을 이루고 가장의 위치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만 굳어지게 했다. 연애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되뇌었고 혼자 사는 삶은 어떨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혼자 사는 삶은 제법 괜찮아 보였다. 어차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으며 여행도 곧잘 혼자 다니곤 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결론 내리기를 방해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었다. 50대 이후에도 괜찮을 것인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에 몇 번의 회식 자리가 있었다. 대부분의 대화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간혹 사적인 이야기들도 오고 갔다. 나의 이런 고민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곤 했다. 싱글타운을 만들어서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다가 나이 들어서 외로워지면 싱글타운에 모여서 사는 거죠. 지금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나중에 실버타운에서까지 우리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실버타운이 아니라 싱글타운요. 결혼한 사람은 안 받을 거예요. 팀원들은 내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늘 친절했고 잘 웃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대화를 해도 즐거웠다. 다른 팀원들보다 아내와 점점 더 친해졌고 업무와 상관없는 대화도 조금씩 하게 됐다. 비슷한 성향이 둘 사이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이미 아내도 읽었고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아내가 먼저 흥얼거리기도 했다. 둘 다 막내로 자라면서 느꼈던 막내의 서름만으로도 몇십 분씩 대화가 가능했다. 문제가 많든 적든 간에 프로젝트는 결국 완료된다. 함께했던 팀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흩어졌다. 아내도 나도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함께 일하는 팀원이 아닌데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다.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는 시간도 늘었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직장 동료일 뿐이었다. 썸을 타는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굳이 하지 않을 구구절절한 서로의 과거 연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하지 않고 서로 본연의 모습으로 대했다. 직장 동료일 뿐이었으므로 헤어질 때 집까지 데려다 줄 필요도 없었다. 썸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늘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또 다른 에피소드. 식당을 차리겠다는 꿈을 접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식당을 차리면 좋을 것 같았다. 연애 시절의 아내는 주말만 되면 내가 혼자 살던 집에 놀러 오곤 했다. 놀다가 밥때가 되면 대부분은 밖에서 사 먹었지만 가끔 내가 요리를 하기도 했다. 부족한 실력으로 내놓은 음식이었는데 아내는 맛있게 잘 먹었다. 매번 잘 먹으니 신이 났다. 요리하는 횟수가 빈번해졌고 할 때마다 맛있다는 칭찬을 기대했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해됐다. 요리가 재밌어졌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작은 식당이면 될 것 같았다. 테이블은 3개 정도만 놓고 메뉴는 하나만 정해 내놓으면 그리 버겁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듯 했다. 하나의 메뉴만으로 승부를 볼 거니 그 메뉴에 경쟁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 요리 유학을 떠올렸다. 라멘이라면 일본에서, 에그타르트라면 포르투갈에서, 크로켓이라면 프랑스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배워오면 경쟁력 있는 메뉴가 될 것 같았다. 퇴사 이후 유일한 밥벌이가 될 직업이니 신중해야 했다. 식당 운영에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내심 불안했다.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거로는 부족해 보였다. 그때부터 프랜차이즈 식당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내 돈 내고 노예가 되는 거다. 어떨 때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번다는 얘기도 보였지만 어차피 배우는 것이 목적이어서 상관없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최소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조스 떡볶이가 괜찮아 보였다. 조스 떡볶이를 3년 운영하고 2년 유학을 다녀온 이후 내 식당을 연다. 마음이 편해졌다. 스스로 인생을 계획할 줄 아는 어른 같았다. 전체적인 뼈대는 잡았으니 살만 붙여나가면 성공할 것 같았다.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맥주 안주로 자주 사던 슬라이스 치즈가 있었다. 맛있는 치즈라는 이름이었다. 배부를 때 먹기 좋았고 물리지도 않았다. 입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매번 마트에 갈 때마다
꼭 하나씩 카트에 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치즈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인기가 좋아 다 팔려나간 거라고 짐작했다. 다음에 사야지 했는데 다음번 장 보러 갔을 때에도 그 치즈는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번에도 없었다. 단종된 것이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내가 대중적인 입맛이 아닌 건가?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 나초를 먹을 때 함께 먹던 짜먹는 체다 치즈가 있었다. 다른 체다 치즈는 뜯으면 한 번에 다 먹어야 했는데 이건 마요네즈 용기처럼 되어 있어 먹을 때 적당량만 덜 수 있었다. 물론 맛도 있었다. 이것도 단종됐다. 특정 브랜드의 샤오롱 만두와 즉석 곱창 볶음도 사라졌다. 자주 가던 식당은 빈 테이블이 많았고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매워서 가지 않는 떡볶이집은 인기가 좋았다. 맛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었다. 나는 전라도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고 맛집 선정의 기준은 까다로웠다. 마트에서 무언가를 살 때도 신중했다. 경상도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아내의 입맛을 한 수 아래로 여겼다. 아내는 그 맛있는 고등어 구이를 비리다고 먹지 않았다. 게맛살이 맥주 안주인 취향을 얕봤다. 단종된 슬라이스 치즈는 내가 비주류의 입맛일 수 있다는 의심의 단초가 됐고 그건 충격이었다. 비슷한 몇 번의 경험을 더 하고 난 후 깨달았다. 남들보다 맛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별난 입맛일 뿐이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위험했다. 식당을 차리겠다는 꿈을 접었다. 또 다른 에피소드. 24시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회사를 그만두자 아내는 바로 용돈을 10만 원으로 줄였다. 이제 생활비가 부족할 테니 더 이상은 안 돼? 친구 두세 번 만나면 없어질 돈이었다. 대학생 때도 용돈이 10만 원보다 많았던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도 은퇴를 하면 10만 원으로 한 달을 지내겠다고 했다. 아내는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뿌리 염색을 위해 미용실에 갔다. 어쩔 수 없어 가긴 하지만 아내는 미용실 가는 걸 아까워했다. 이제 둘 다 돈을 못 벌 테니 내가 자신의 뿌리 염색을 해주길 바랬다. 기회였다. 이걸로 용돈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아내에겐 나와 같은 10만 원의 용돈이 있었다. 공짜로는 못하겠다고 했다. 얼마면 돼? 뿌리 염색을 하는데 대략 30분 정도가 걸렸다. 최저시급을 고려했다. 5천 원? 콜. 흥정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내는 서둘러 계약을 마쳤다. 내가 너무 싸게 부른 건가? 미용실에서는 얼마를 받길래 조금 더 질러볼 걸 그랬나?
2년 전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다. 미니멀 라이프, 오프그리드라는 말들을 소개하면서 소지섭과 박신혜를 내세웠다. 가스나 수도, 전기가 없는 숲속의 작은 집에서 불편을 친구 삼아 생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 했다. 계곡의 물소리 듣기나 3시간 동안 식사하기, 휴대폰 끄고 생활하기 같은 것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런 것들로 긴 하루를 채웠다. 자연 속에 고립되어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는 일상. 그 예능은 스스로 자발적 고립 다큐멘터리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회사 생활로 꽤나 지쳐 있었던 때였다. 다행히 그 즈음에 한 달을 쉴 수 있는 안식 휴가가 있었다. 12년 일하고 받은 보상이었다. 어디든 떠나고 싶었다. 한 달 동안 다닐 여행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 예능 프로를 보고 단번에 마음을 정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 나 심심해지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을 갈 거야. 번잡하지 않을 것 같은 치앙마이가 자발적 고립이 되기에 좋아 보였다. 아내는 짧게 며칠만 휴가를 내고 여행의 초반을 함께 하기로 했다. 치앙마이에서 구경할 만한 곳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모두 돌아보기로 했다.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홀로 숲속의 작은 집살이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루하루가 단순했다. 운동과 책 읽기, 동네 산책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중간중간 멍 때리는 시간도 가져보았다. 처음 경험해보는 단순한 삶이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하고 눈이 아플 때까지 책을 읽고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아도 해는 지지 않았다. 점점 남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길었고 그런 단조롭고 심심한 일상은 일주일이 한계였다. 숲속의 작은 집살이는 나와 맞지 않았다. 소소한 행복을 찾기가 힘들었다. 주어진 시간을 무언가를 하면서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언가를 모두 돈 쓰는 일들로 채우기로 했다. 아침마다 요가를 하기 시작했고 1:1 원어민 영어 수업을 들었고 5일 동안 30시간을 들여 타이 마사지를 배웠다. 거기에 이미 하고 있던 운동, 책 읽기, 동네 산책을 더하니 다시 하루가 짧아졌다. 살아오면서 언제나 내 시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대상이 있었다. 어릴 땐 학교가 그랬고 커서는 회사가 그랬다. 학교나 회사가 먼저 차지하고 남은 것만 내 시간이 되는 삶을 40년 넘게 살아왔다. 온전히 하루를 내 시간으로만 채우는 삶은 해본 적이 없다. 24시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하루하루를 심심하지 않게 채워 나갈 것들의 준비가 필요했다. 치앙마이에서 보냈던 한 달의 시간은 은퇴를 하기 전 좋은 예행 연습이 되었다. 그나저나 치앙마이에서 배운 타이 마사지도 부족한 용돈을 채워줄 수단으로 사용했다. 아내는 마사지 받는 걸 좋아했다. 얼마면 돼? 해외 유학으로 배워온 고급 기술이었다.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유학파 출신이라 하더라도 손님은 아내밖에 없었고 아내도 그 사실을 잘 안다. 흥정에 불리했다. 10,000원? 콜? 조금 더 줄러볼 걸 그랬나. 아내도 은퇴를 하면 식탁에 메뉴판을 하나 붙일 생각이다. 나보다는 아내가 더 좋아하는 음식들, 이를테면 가지구이나 감자전, 도토리 묵 무침 등으로 메뉴를 채워 넣으면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엔 라타투이나 토르티아 얘기를 하던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것도 메뉴에 넣어볼 생각이다. 재료야 전부 생활비로 살 테고 난 요리만 할 테니 가격을 많이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엔 흥정을 잘 해야 한다. 조금 이른 은퇴를 했습니다. 글, 민현, 크레파스북. 프롤로그. 위로와 격려는 내게 힘이 되지 않았다. 실패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건네지는 위로와 격려를 외면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결과만이 필요했다. 평가 시즌이 오면 전보다 나은 평가를 기대했다. 올해는 성과도 좀 있었고 열심인 모습도 보였잖아. 내가 생각해도 작년보다 훨씬 나았어. 평가는 언제나 냉정했다. 평가는 내 기대와는 달리 작년의 나와 비교하지 않았다. 나의 비교 대상은 앞서 있던 동료들이었다. 그들을 앞설 수는 없었다. 평가의 온기가 나에게까지 오기엔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멀었다. 평가 결과를 볼 때마다 난 얼어붙었다. 희망을 품지 못했다. 나보다 연차가 높은 동료들처럼 확실한 내 것이 없었고 어린 동료들처럼 변화에 민첩하지도 못했다. 위에서 짓눌러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색한 웃음으로 넘겨야 했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이 버티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다. 싸이의 아버지를 들을 때마다 떠오른 건 아버지가 아니라 나였다.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스스로가 짠했다. 난 어찌
이리 살고 있을까? 제1장. 나의 꿈은 가정주부가 되는 거야. 마지막 출근을 했다. 연차가 남아있어서 실제 퇴직일은 아직 며칠이 남았지만 출근은 이걸로 끝이다. 20년 가까이 일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이 회사에서 12년 넘게 있었다. 퇴사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마지막 면담을 했다. 담당자는 별로 궁금할 것도 없는 질문 몇 가지를 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회사에 아쉬웠던 점을 말해달라기에 희망퇴직 제도가 없는 게 가장 아쉬웠다고 얘기했다. 면담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팀별, 파트별, 프로젝트별로 나뉜 단톡방에 마지막 퇴사 인사를 했다.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인사말을 뒤로하고 단톡방을 나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던 장애 알림 톡방도 탈출했다. 쓰던 장비와 사원증을 사내 데스크에 반납하고 얼마 안 되는 남은 짐을 쇼핑백에 챙겼다. 회사 밖으로 나올 때까지도 퇴사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무료 주차권을 안 받았다는 걸 알고선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서 사원증은 이미 반납했는데 출입문은 어떻게 열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 주차권은 2시간까지만 무료였고 이미 2시간을 넘겨서 추가로 2,500원을 내야 했다. 아직 퇴근 시간도 안 되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차들이 많았다. 이 시간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했지만 딱히 궁금한 건 아니었다.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고 나른한 오후를 깨우려는 진행자가 한층 목소리의 흥을 높였지만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았다. 마지막 퇴근길인데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감이 나지는 않았다. 핸드폰에 부재중 알림이 있어서 보니 엄마였다. 며칠 전에 마지막 출근일을 말씀드렸었다. 그걸 기억하시고 전화를 하셨나 했는데 무릎 안마기가 전원을 켜도 작동을 안 한다고 하신다. 충전한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전기값 별로 안 나오니 쓰지 않을 때는 꼭 충전기에 꽂아두라 말씀드리고 끊었다. 회사에서 짐 싸고 나와서 집에 가는 중이라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다. 퇴근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 창밖이 밝았다. 좀 낯설긴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아내에게 연락해 오늘도 야근이냐고 물었다. 요즘 아내는 일이 많아서 매일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간신히 집에 왔는데 축배를 들어야 하는 날이니 오늘은 일찍 퇴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녁을 먹기에는 좀 일렀지만 라면을 끓였다.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밥도 전자레인지에 해동해 남은 국물에 말아서 해치웠다. 마침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제법 큰 수술을 치른다고 했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한다. 목소리가 밝게 들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출근을 마치고 집에 있다고 했더니 부러운 녀석이란다. 어느 정도 회복되어 면회가 가능해지면 병문안을 가겠다고 말했다. 퇴직금 받은 걸로 고기를 사달랐는데 수술만 아니었어도 백수인 내가 왜 돈 버는 네가 사 했겠지만 그냥 그러겠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핸드폰을 그냥 내려놓지 않고 습관처럼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다. 각종 업무용 단톡방 중에서 급하게 처리할 내용이 오가는 단톡방 알람은 살려두었었고 미뤄두었다가 처리해도 되는 단톡방 알람은 잠재웠었다. 핸드폰을 열 때마다 알림이 울리지 않은 채 쌓인 메시지가 보였었다. 수시로 핸드폰을 열어 쌓여있는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었다. 집에 와서도 몇 번이나 핸드폰을 열었는데 읽지 않은 채로 쌓인 메시지가 없었다. 잠잠한 핸드폰이 어색했다. 마지막 출근을 이유로 목요일과 금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이었다. 이어지는 주말까지 4일의 연휴 동안 아내와 함께 보냈다. 하루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고 하루는 아내와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산을 찾았다. 주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퇴사 후 출근을 하지 않는 첫 번째 날인 오늘은 아내가 건강검진이 있어서 휴가를 냈다. 아직 퇴사 기분이 안 나. 그냥 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아내가 평소 주말과 다른 점을 찾아냈다. 카톡이 조용하잖아.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아침밥을 차려주겠다고 했다. 간단한 토스트나 샐러드가 아닌 매일 바뀌는 따뜻한 국과 반찬을 갓 지은 밥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가정을 위해서 매일 정성껏 준비한 아침밥을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그리 기대하는 눈치가 아니다. 출근하기에 바쁜 아내가 그 귀한 아침 시간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직장생활 내내 둘 다 아침밥을 먹은 적이 없긴 하다. 집에서 혼자 보낼 날이 그리 길지는 않다. 아내는 2달 후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겠다고 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정주부로 보낼 시간이 2~달 정도 된다.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이후로 퇴사 과정은 섭섭할 정도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나와는 다르게 아내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쉽게 놓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주부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나의 꿈은 가정주부가 되는 거야. 연애할 때 농담처럼 얘기하곤 했다. 나는 일하는 게 버거운데 넌 재밌어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장이 되고 난 내조를 하는 거지. 아내는 이런 대화를 재밌어 했다. 어릴 때 하던 역할 바꾸기 놀이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살아오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은 많았다. 회사는 싫더라도 다녀야 하는 곳이었다. 꿈이 가정주부라고 말했던 건 하기 싫은 걸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마지막 출근길은 수요일이었고 꿈이 이루어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아내는 내가 34살일 때 처음 만났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얼마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첫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는데 아내가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 아내는 나보다 6살이 어렸다. 어린 나이에도 회사에서 이미 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나에 비해 아내는 함께 일하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냈다. 프로젝트는 완료일이 정해져 있었고 촉박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근이 이어졌다. 완료일이 다가올수록 하루 중에서 팀원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팀원들과도 친해졌다. 그 당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하고 있었다. 34살이 되기까지 경험한 몇 번의 연애는 내가 가족을 이루고 가장의 위치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만 굳어지게 했다. 연애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되뇌었고 혼자 사는 삶은 어떨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혼자 사는 삶은 제법 괜찮아 보였다. 어차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힘들어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으며 여행도 곧잘 혼자 다니곤 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결론 내리기를 방해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었다. 50대 이후에도 괜찮을 것인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에 몇 번의 회식 자리가 있었다. 대부분의 대화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였지만 간혹 사적인 이야기들도 오고 갔다. 나의 이런 고민도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되곤 했다. 싱글타운에 만들어서 함께 사는 건 어때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다가 나이 들어서 외로워지면 싱글타운에 모여서 사는 거죠. 지금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나중에 실버타운에서까지 우리 만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 실버타운이 아니라 싱글타운요. 결혼한 사람은 안 받을 거예요. 팀원들은 내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늘 친절했고 잘 웃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 대화를 해도 즐거웠다. 다른 팀원들보다 아내와 점점 더 친해졌고 업무와 상관없는 대화도 조금씩 하게 됐다. 비슷한 성향이 둘 사이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이미 아내도 읽었고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아내가 먼저 흥얼거리기도 했다. 둘 다 막내로 자라면서 느꼈던 막내의 서름만으로도 몇십 분씩 대화가 가능했다. 문제가 많든 적든 간에 프로젝트는 결국 완료된다. 함께했던 팀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흩어졌다. 아내도 나도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함께 일하는 팀원이 아닌데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다. 회사 밖에서 따로 만나는 시간도 늘었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직장 동료일 뿐이었다. 썸을 타는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굳이 하지 않을 구구절절한 서로의 과거 연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하지 않고 서로 본연의 모습으로 대했다. 직장 동료일 뿐이었으므로 헤어질 때 집까지 데려다 줄 필요도 없었다. 썸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만날 때마다 늘 같은 감정이 느껴졌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 또 다른 에피소드. 식당을 차리겠다는 꿈을 접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식당을 차리면 좋을 것 같았다. 연애 시절에 아내는 주말만 되면 내가 혼자 살던 집에 놀러 오곤 했다. 놀다가 밥때가 되면 대부분은 밖에서 사 먹었지만 가끔 내가 요리를 하기도 했다. 부족한 실력으로 내놓은 음식이었는데 아내는 맛있게 잘 먹었다. 매번 잘 먹으니 신이 났다. 요리하는 횟수가 빈번해졌고 할 때마다 맛있다는 칭찬을 기대했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해됐다. 요리가 재밌어졌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작은 식당이면 될 것 같았다. 테이블은 3개 정도만 놓고 메뉴는 하나만 정해 내놓으면 그리 버겁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듯 했다. 하나의 메뉴만으로 승부를 볼 거니 그 메뉴에 경쟁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 요리 유학을 떠올렸다. 라멘이라면 일본에서, 에그타르트라면 포르투갈에서, 크로켓이라면 프랑스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배워오면 경쟁력 있는 메뉴가 될 것 같았다. 퇴사 이후 유일한 밥벌이가 될 직업이니 신중해야 했다. 식당 운영에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내심 불안했다.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거로는 부족해 보였다. 그때부터 프랜차이즈 식당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내 돈 내고 노예가 되는 거다. 어떨 때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번다는 얘기도 보였지만 어차피 배우는 것이 목적이어서 상관없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최소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조스 떡볶이가 괜찮아 보였다. 조스 떡볶이를 3년 운영하고 2년 유학을 다녀온 이후 내 식당을 연다. 마음이 편해졌다. 스스로 인생을 계획할 줄 아는 어른 같았다. 전체적인 뼈대는 잡았으니 살만 붙여나가면 성공할 것 같았다.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맥주 안주로 자주 사던 슬라이스 치즈가 있었다. 맛있는 치즈라는 이름이었다. 배부를 때 먹기 좋았고 물리지도 않았다. 입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매번 마트에 갈 때마다 꼭 하나씩 카트에 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치즈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인기가 좋아 다 팔려나간 거라고 짐작했다. 다음에 사야지 했는데 다음번 장 보러 갔을 때에도 그 치즈는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번에도 없었다. 단종된 것이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다. 내가 대중적인 입맛이 아닌 건가?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 나초를 먹을 때 함께 먹던 짜먹는 체다 치즈가 있었다. 다른 체다 치즈는 뜯으면 한 번에 다 먹어야 했는데 이건 마요네즈 용기처럼 되어 있어 먹을 때 적당량만 덜 수 있었다. 물론 맛도 있었다. 이것도 단종됐다. 특정 브랜드의 샤오롱 만두와 즉석 곱창 볶음도 사라졌다. 자주 가던 식당은 빈 테이블이 많았고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매워서 가지 않는 떡볶이집은 인기가 좋았다. 맛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었다. 나는 전라도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고 맛집 선정의 기준은 까다로웠다. 마트에서 무언가를 살 때도 신중했다. 경상도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아내의 입맛을 한 수 아래로 여겼다. 아내는 그 맛있는 고등어 구이를 비리다고 먹지 않았다. 게맛살이 맥주 안주인 취향을 얕봤다. 단종된 슬라이스 치즈는 내가 비주류의 입맛일 수 있다는 의심의 단초가 됐고 그건 충격이었다. 비슷한 몇 번의 경험을 더 하고 난 후 깨달았다. 남들보다 맛을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별난 입맛일 뿐이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위험했다.
식당을 차리겠다는 꿈을 접었다. 또 다른 에피소드. 24시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회사를 그만두자 아내는 바로 용돈을 10만 원으로 줄였다. 이제 생활비가 부족할 테니 더 이상은 안 돼? 친구 두세 번 만나면 없어질 돈이었다. 대학생 때도 용돈이 10만 원보다 많았던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내도 은퇴를 하면 10만 원으로 한 달을 지내겠다고 했다. 아내는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는 뿌리 염색을 위해 미용실에 갔다. 어쩔 수 없어 가긴 하지만 아내는 미용실 가는 걸 아까워했다. 이제 둘 다 돈을 못 벌 테니 내가 자신의 뿌리 염색을 해주길 바랬다. 기회였다. 이걸로 용돈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아내에겐 나와 같은 10만 원의 용돈이 있었다. 공짜로는 못하겠다고 했다. 얼마면 돼? 뿌리 염색을 하는데 대략 30분 정도가 걸렸다. 최저시급을 고려했다. 5,000원? 콜! 흥정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내는 서둘러 계약을 마쳤다. 내가 너무 싸게 부른 건가? 미용실에서는 얼마를 받길래 조금 더 질러볼 걸 그랬나? 2년 전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다. 미니멀 라이프, 오프그리드라는 말들을 소개하면서 소지섭과 박신혜를 내세웠다. 가스나 수도, 전기가 없는 숲속의 작은 집에서 불편을 친구 삼아 생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 했다. 계곡의 물소리 듣기나 3시간 동안 식사하기, 휴대폰 끄고 생활하기 같은 것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런 것들로 긴 하루를 채웠다. 자연 속에 고립되어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는 일상. 그 예능은 스스로 자발적 고립 다큐멘터리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회사 생활로 꽤나 지쳐 있었던 때였다. 다행히 그 즈음에 한 달을 쉴 수 있는 안식 휴가가 있었다. 12년 일하고 받은 보상이었다. 어디든 떠나고 싶었다. 한 달 동안 단일 여행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 예능 프로를 보고 단번에 마음을 정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 나 심심해지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을 갈 거야. 번잡하지 않을 것 같은 치앙마이가 자발적 고립이 되기에 좋아 보였다. 아내는 짧게 며칠만 휴가를 내고 여행의 초반을 함께 하기로 했다. 치앙마이에서 구경할 만한 곳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모두 돌아보기로 했다. 아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홀로 숲속의 작은 집살이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루하루가 단순했다. 운동과 책 읽기, 동네 산책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중간중간 멍 때리는 시간도 가져보았다. 처음 경험해보는 단순한 삶이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하고 눈이 아플 때까지 책을 읽고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아도 해는 지지 않았다. 점점 남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길었고 그런 단조롭고 심심한 일상은 일주일이 한계였다. 숲속의 작은 집살이는 나와 맞지 않았다. 소소한 행복을 찾기가 힘들었다. 주어진 시간을 무언가를 하면서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언가를 모두 돈 쓰는 일들로 채우기로 했다. 아침마다 요가를 하기 시작했고 1:1 원어민 영어 수업을 들었고 5일 동안 30시간을 들여 타이 마사지를 배웠다. 거기에 이미 하고 있던 운동, 책 읽기, 동네 산책을 더하니 다시 하루가 짧아졌다. 살아오면서 언제나 내 시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대상이 있었다. 어릴 땐 학교가 그랬고 커서는 회사가 그랬다. 학교나 회사가 먼저 차지하고 남은 것만 내 시간이 되는 삶을 40년 넘게 살아왔다. 온전히 하루를 내 시간으로만 채우는 삶은 해본 적이 없다. 24시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하루하루를 심심하지 않게 채워 나갈 것들의 준비가 필요했다. 치앙마이에서 보냈던 한 달의 시간은 은퇴를 하기 전 좋은 예행 연습이 되었다. 그나저나 치앙마이에서 배운 타이 마사지도 부족한 용돈을 채워줄 수단으로 사용했다. 아내는 마사지 받는 걸 좋아했다. 얼마면 돼? 해외 유학으로 배워온 고급 기술이었다. 시간도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유학파 출신이라 하더라도 손님은 아내밖에 없었고 아내도 그 사실을 잘 안다. 흥정에 불리했다. 10,000원? 콜? 조금 더 줄러볼 걸 그랬나. 아내도 은퇴를 하면 식탁에 메뉴판을 하나 붙일 생각이다. 나보다는 아내가 더 좋아하는 음식들, 이를테면 가지구이나 감자전, 도토리 묵 무침 등으로 메뉴를 채워 넣으면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엔 라타투이나 토르티아 얘기를 하던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것도 메뉴에 넣어볼 생각이다. 재료야 전부 생활비로 살 테고 난 요리만 할 테니 가격을 많이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엔 흥정을 잘 해야 한다.